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좀 강의가 급해졌습니다. 근데 뭐 2시간에도 중론 다 끝까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틀이면은 충분합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 제가 중론학이 그러니까 반논리학이다 라는 말을 드렸는데, 일단 논리학에서는 사람의 생각이 개념, 판단, 추론이라는 3단계에 의해서 전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한다면 개념은 하나짜리가 개념이에요. 산, 돌, 나무, 삶, 죽음 이런 것들이요. 바람, 아니면은 이제 세상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짜리가 개념이고, 판단은 개념이 2개 모이면은 그러면 이제 판단이 됩니다. 2개 이상 모일 경우에.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아니면 산이 높다, 아니면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아낼 때, 이때 추론을 하게 되는데, 추론은 이제 추리하는 거, 추리를 하는 건데, 3단 논법을 흔히 이제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단 논법은 이제 흔히 알듯이, 이 판단 3개가 모이면은 3단 논법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추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3가지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작동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학이고요. 또 실제 우리 생각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런데 이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작동되는 생각이 이제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논리학인 중간논리학에서는 이렇게 작동되는 생각은 다 엉터리다, 가짜다, 이 세상의 실상과는 관계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세상의 실상과 관계없는지 논증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논리학이 틀렸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우리의 논리가 틀렸다는 점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중간학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학은 반논리학인데, 어저께 얘기드렸듯이 개념은 이제 이 반논리학은 중간학생이 논파할 때, 개념을 논파할 때, 개념의 실제성을 논파하는데, 혹은 개념의 실체를 논파하는데, 공과 연기라는 이제 이치에 의해서 개념의 실체를 논파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사고 비판에 의해서 논파하고요. 추론은 상논법에 의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도대체 어떻게 개념을 공과 연기에서 논파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판단 비판, 추론 비판까지 이해를 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실제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중간학 강의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몇 마디씩 설명한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는 연습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학은 불변의 수학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방, 작은 방 정도 이제 하나 풀긴 했지만은, 똑같은 이제 큰 방과 작은 방에 대한 그 생각이 다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건 어저께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이 크다는 생각은 작은 방을 염두에 두니까는 크다 하는 생각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기인데, 그와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모든 개념이 다 깨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눈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큰 방, 작은 방에서 큰 방이라는 것이 항상 변치 않는 것은 아니구나, 더 큰 방을 비교하면 작아지는구나 하는 그 공식 하나만 딱 파악을 하면은 모든 개념을 다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게 공과 연기 사상인데, 우리 마음에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은, 어떤 단어들은 참 깨기가 쉬워요. 실체가 이제 없는 거를 금방 파악하는데, 어떤 개념들은 참 깨기 힘듭니다. 그래서 눈이 있다, 아니면 코를 타는 불이 있다, 이런 거는 잘 안 깨져요. 틀림없이 불이 있는데 답을 본다면 불도 공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다음에 틀림없이 눈이 있는데 이 눈도 없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듯이 눈도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근데 그게 풀어나가는 방식은 큰 방, 작은 방이 이제 공하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방식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간 논리학인 반논리학인 중간학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할 때,
이 중관학은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 문제를 풀어갖고 이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한다면은 힘이 센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이제 큰 바이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헬스클럽에 가서 보디빌딩을 해가지고서 알통을 만든 다음에 나온 다음에 옮기면은 옮길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참 몇 달간 갖다 이렇게 연습하면은 알통이 생기면서 힘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중관학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속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 철학적 고민이 있는데 일단은 누가 이제 나에게 이제 그런 고민을 물어올 때 탁 막혀요.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누군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막힙니다. 그런데 중관학 이 논리를 이제 반논리학의 중관학을 자꾸 연습한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세속에서 살 경우에는 누가 어떤 고민을 얘기해도 어떤 종교적 의문을 갖다가 얘기해도 다 그걸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보디빌딩 해갖고 힘이 생겨갖고 돌을 움직이듯이 사유 훈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야 지혜를 훈련하는 거죠. 반야 지혜를 훈련을 해서 이제 어떤 삶에 대한 의문도 이제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관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은 이 중관학이 이제 공예논리학인데 이 공예논리학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테크닉입니다. 테크닉이요. 그래서 다른 불교 사상은 내용이 있는 사상인데 중관학은 내용이 없습니다. 중관학은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관학이지 이 중관학에서 나오는 결론들을 이제 어떤 이 중간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악취공, 공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에 집착하는 것이다. 공을 하나의 세계 안에 삼는 것이다. 해서 어제 얘기드렸듯이 그러니까 잘못 파악된 공,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런 오히려 해로운 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단계 개념부터 한번 이제 깨볼 텐데 어제 얘기드렸듯이 큰 방 작은 방 크다 작다 이것은 뭐 참 깨기 쉽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목 같은 경우에 이 백목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죠? 근데 왜 그럴까요? 긴 백목을 염두에 두니까. 그렇죠. 원래 긴 걸 갖다 딱 떠올리니까 짧다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 옆에다가 아까 일부러 부르는 건 아닌데 마침 있네요. 이걸 딱 가져오면 길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백목인데 긴 걸 떠올리면 짧아지고 짧은 걸 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목의 원래 길이는 뭘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길다 짧다 말을 못 붙이죠. 이 백목의 원래 길이는 공합니다. 텅 비어있죠. 실체가 없죠. 그래서 공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짧은 걸 갖다 대면 길어지죠. 이게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요. 얽혀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긴 걸 가져오면은 백목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백목인데 짧아지죠. 이것도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한 쌍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얘기냐면은 딱 보고서 아니 짧구나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짧다는 그런 판단은 지금 떠올랐지만은 동시에 뭐가 떠오르죠? 머릿속에서 긴 백목의 상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짧은 것도 없고 긴 것도 없는 건데 존재의 세계에 긴과 짧음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긴과 그 다음에 눈앞에 보이는 짧음이 동시에 딱 발생하잖아요. 이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고기가 아니고 고는 고립할 때 고자고요. 홀로 발생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항상 모든 존재는 모든 인식은 항상 한 쌍 이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쌍 이상이 대립쌍이요. 이 방이 크거나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뭘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까 작은 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크구나 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동시에 작은 방이 떠오르고 큰 방이다 하는 판단이 생기는 거죠. 항상 한 쌍 이상이 발생한다. 이제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원래는 본래 무일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일물 할 때 물자가 물건 물자가 아니고 것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일체 아무것도 원래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딱 굴린 순간 그 다음에 크다 작다 길다 짧다 하는 식으로 이 개념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모여가지고서 국어 사전에 있는 수만 가지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학을 공부할 때 국어 사전 펼쳐놓고 하나하나 깨봐야지 돼요. 만기까지. 어제 얘기 드렸듯이 산을 옮길 때 삽질을 갖고 퍼옮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석적인 학문이고 이 중간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공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쨌든 정확하지만은 끝까지 갈 때 참 힘들죠. 왜? 한참 이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아까 얘기했던 공과 연기의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서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세요. 크다, 작다, 아니면 짧다, 길다. 이건 참 쉬워요. 그죠? 뭐 그 개념에 대해서 그걸 뭐 원래 백목은 항상 이것은 긴 백목이 하고 이제 집착하는 건 없을 거예요. 어른애조차도 더 긴 백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땐 짧아지는구나.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길다, 짧다, 크다, 작다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는 누구든지 해탈이 되어 있어요. 해탈이 별게 아니고요. 속박에서,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난 게 해탈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해탈은 어렵지만은 개념 하나하나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하는 것, 이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그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 개념이 10,000개라고 할 경우에 한 4,000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깨 있어요. 다 해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때 어떻게 돼요? 생활할 때 쓰기 위해서 긴 것 같고와 짧은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다 짧다는 게 원래 없다는 걸 안다고 해서 길다 짧다는 걸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큰 방 작은 방이 원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큰 방 가서 우리 공부합시다. 아니면 작은 방으로 가서 차 마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방에 집착이 돼 있고 작은 방에 집착이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집착을 다 깬 사람이지만 말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언제든지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이런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쓰는 개념들 하나의 단어들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다 벌써 나을 때부터 다 깨 있습니다. 해탈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반 정도가 이게 깨지 못하고 있어요. 다 속박이 되어 있어요. 실제 있는 줄 알아요. 큰 방은 실제 있지 않다는 걸 그냥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데 눈은 실제 있는 줄 알아요. 귀는 실제 있는 줄 알고 또 실제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죽음도 실제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실제 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실제 있는 줄 알아요. 우주가 또 실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갖고 깨보세요. 다시. 그건 막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어갖고 이제 어떻게 깨지는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어제 얘기 드렸던 그 눈이 없다. 그렇죠? 동산 양계 스님이 어릴 때 출가하실 때 처음에 찾아간 절에서 이제 스님에게 여쭤봤는데 그 틀림없이 눈이 있는데 여기 눈이 있는데 반야심경에 눈이 없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답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스승을 다른 분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다른 절로 보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틀림없이 눈이 있는데 왜 눈이 없을까요? 이 중관학에서 얘기하는 답은 뭐냐 하면은, 눈이 왜 없냐 하면은요, 다 눈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은, 눈이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딱 그 말 한마디입니다. 한번 본인 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어디 있나. 손도 이렇게 있고 다 있는데,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중관학은 이게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눈이 있는 줄 알고 대상이구나 생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직관하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보라고 눈이 있나 봐라 하니까 이거 없네요. 진짜 없네. 이게 끝입니다. 근데 그 얘기 어디 나와 있냐 하면은 19페이지에 보세요.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3 관육정품 육군에 대한 관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페이지 제3 관육정품 밑에 쪽이에요. 3-2 시한즉 불능작연기기체 약 불능작연 운학연 여음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없으면은 일단 보세요. 이제 눈이 없다. 이 말이 맞을까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좀 괴상하지 않나요? 궤변 같지 않나요? 눈이 없다는데 자기는 볼 수 없다는데 볼 수 있죠.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거울로 보면 되죠. 그런데 거울에 비친 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눈이 아니고 그건 색이에요. 색법. 안근이 아니고 색경이에요. 그래서 거울에 앞만 내 눈이 보여도 그것은 눈이 아니고 색경입니다. 남의 눈도 눈이 아니에요. 색경이지. 그렇죠? 우리가 근경식 얘기할 때 안근,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고 만나서 육식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눈은 안근을 얘기합니다. 안근이요. 그런데 안근은 항상 색경을 이제 내 대상으로 삼는데 거울에 이렇게 눈을 비춰봤자 그것은 색경에 속하는 것이지 안근에 속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눈을 이 중론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능견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견 보는 작용이에요. 보는 쪽 그렇죠. 그 다음에 능견의 대상이 뭐죠? 보이는 것. 이건 소견이에요. 소견. 또 불교용어로 그러니까 능견은 이제 이 안근이고 그다음에 소견은 색경이죠. 그렇죠? 이거는 안근이고
이거는 색경입니다. 그렇죠? 대상이고 눈이고. 눈은 능견이고 보는 쪽이고 대상은 소견인데 능견이 능견을 볼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어떻게 되죠?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을 가르칠 수 없듯이 손가락 끝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손가락 끝. 손가락은 원래 천장 가리키고 그 다음에 칠판 가리키고 바닥 가리키는 게 손가락 끝인데 자기 손가락 끝 못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칼날을 자를 수 없듯이 칼날은 두부도 자르고 무도 자르고 그렇죠? 요리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르는 데 쓰는데 칼날 자체를 칼날을 잘라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견은 이제 능견을 볼 수 없다. 또 하나 얘기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똑같은 법이에요. 눈을 보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누가 묻고 있어요. 내가 묻고 있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할 경우에 누구는 뭐예요? 대상화된 걸 갖다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건 대상화될 수 없죠. 그래서 실제 이 나는 누구인가 뜨고 이제 화두가 되는 이유가 그게 물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화두가 되는 거예요. 물을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건 이제 깨져나가는 거는 제가 말을 설명해서 이제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건 이제 화두와 이 중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내일쯤 해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론하고 화두가 그냥 그대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론의 이 얘기들하고. 그래서 이제 능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능견을 암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소견도 없는 거예요. 왜? 능견이 존재해야지 이건 보이는 대상이구나 할 텐데 보는 놈이 없으니까는 보이는 대상이란 말을 못 붙여요. 그래서 색경에 대해서 색경이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꺼매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대상성을 상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론 배우기 전까지는 대상세계다. 눈에 비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론 내 요 논리를 보고 나니까, 능견이 없어지니까, 이건 소견이라는 말도 못 붙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실제 우리가 뭘 바라볼 때, 여기 무슨 선이 거져갖고, 요 선 안쪽은 능견이고, 저 선 바깥쪽은 소견이다. 이렇게 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한 덩어리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머리가 이쪽에 눈이 어딘가 있고, 저쪽이 보이는 대상이구나. 이게 선을 긋죠.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이요. 그래서 눈이 대상을 본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있지도 않은 사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론 논리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서운 논리고 끝까지 이제 이러면서 하나하나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 알고 있던 각가지 개념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체가 되는데 지금 눈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논리는 능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능견이 없기 때문에 소견도 없죠. 그러니까 눈에 비친 대상에 대해서도 눈에 비쳤다, 눈에 보인다 이런 말을 못 붙이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얘기에 나옵니다.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이 눈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다는 말 못 붙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눈이 있고 대상이 있는 줄 아니까는 눈과 대상의 관계가 뭐죠? 안식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렇죠? 그렇게 말을 붙였는데 안근, 색경, 안식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근도 증발하고 공하고 눈도 없고 무안 그 다음에 눈도 이제 대상도 없어져요. 왜? 긴 게 없으면 짧은 게 없잖아요. 작은 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기 큰 방 말 못 붙이듯이 눈이 증발하면은 여기 대해서도 이 시각 대상이다 이런 말을 못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긴 거 짧은 것이 연기적인 관계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하나의 현상에서 잘라가지고서 드디어 연기적으로 눈과 대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딱 허구로 허구로다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큰 방, 작은 방도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작은 방 염두에 두니까 큰 방이 떠오르듯이 허구로 발생한 거 아니다. 허구. 그쵸? 가짜예요. 저 진짜 항상 큰 방, 작은 방이 아닙니다. 두 방 다. 그렇듯이 눈과 대상도 그냥 하나의 한 덩어리의 이 빛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눈이 이쪽에 있다니까는 저쪽은 비친 것들이구나. 색경이구나 하고 허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근과 색경이 다 공하다. 색도 없고 안도 없다. 그래서 무색성이라는 미적법 중에 첫 번째가 무색이고요. 그다음 무안이 미설신의 중에서 무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도 없고 색도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이때부터는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그러니까 눈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혹시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면은 제 느낌에는 한 반 이상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도안분들한테 서로 토론해서 이제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능견 소견이 없으니까 양자의 관계도 없죠. 봄도 없죠. 눈도 없고,
대상도 없고 봄도 없어요. 눈이 있고 대상이 있어야지 아 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눈과 대상과 봄 이걸 다 깨버리는 거, 해체하는 거 이게 바로 대승공사상적인 방식이에요. 대승공사상,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분별을 깨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승적인 방식이 있고 소승, 그러니까 소승할 때 이건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초기 불교, 부파 불교적인 방식이 있고 하나가 대승공사상, 반야사상적인 방식이 있는데 지금 종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반야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깨는 거예요. 논리 가지고서. 그러면은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을 소승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깰까요? 윗바사나에서 깨잖아요. 윗바사나에서요. 어떻게 깰까요? 윗바사나 수행할 때 수행의 목적이 뭐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 잘라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승 윗바사나는 위할 게 자르는 거고 바사나는 보는 작용입니다. 소승 윗바사나는 감각을 잘라서 보는 거고 대승 윗바사나는 개념을 잘라보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말은 똑같습니다. 비발사나 해갖고서 이제 한문에 나오는데 똑같은 윗바사나라는 말을 쓰는데 윗바사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의미가 하나는 개념을 자르는 거, 하나는 감각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찰나적인 감각을 매 순간 잘라보는 게 윗바사나예요. 숨을 쉴 때도 배가 나오는구나, 들어가는구나, 코로 바람이 들어가는구나, 나가는구나.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죠. 잘라갖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느낌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발이 떨어지는구나, 닿는구나,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매 찰나찰나 동일한 현상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무상하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윗바사나의 목적은 무상을 자각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마음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전념이었다가는 또 돌아왔다가 생각도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배 느낌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걸어갈 때도 모든 게 변화하고 있지 오직 변화하는 무상한 흐름만, 오온의 흐름만 있을 뿐이지 상주하는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생각하기 전까지는 여기 있던 내가 이리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 있던 내가. 근데 윗바사나를 생각하고 보니까는 여기 있던 나는 저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걸어가니까 딴 놈이에요, 이거는요. 왜? 무상하게 변했기 때문에. 벌써 늙었어요. 아까 저기 서 있던 나를 만나려면은 어떻게 돼요? 타임머신 타고서 3초 전 돌아가야 돼요. 절대 우리가 10년 전에 나를 갖다 못 만납니다. 10년 전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이게. 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불교, 이 아비달마 교학서는 찰나론, 이렇게 해요. 찰나론이요. 매 찰나만 존재할 뿐이지, 그, 제 무상에 대해서 모든 게 변한다. 무상 상주하는 것은 없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찰나론이에요. 한 찰나만 존재한다. 이건 긍정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찰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실제 있는 거죠. 찰나가 이제 감각되는 것. 이거를 느끼게 만들어서 무상을 자각하게 해가지고, 무상을 자각하면 뭘 자각하게 되죠? 아, 실체가 없고 내가 자아가 없구나. 무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통해서 무아를 알게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막 이기심을 부리고 이러지 않는 일이에요. 다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걸어갈 때 숨 쉴 때만이 아니고 눈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볼 때도 윗바사나 한번 해보세요. 천장을 보다가 바닥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보세요. 아까 그 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벌써 낡았어요. 지금 우리가 시각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낡은 거를 못 느끼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죠? 지금 한 1000년만 지나보세요. 1000년만. 그럼 벌써 다 퇴색되겠죠? 근데 1000년 동안 또 짧게 나눠가지고서 1초 1초 다 퇴색되고 있어요. 퇴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 그 방에서 공부하는 거나 착각하지만은 벌써 낡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시계를 볼 때 초침이 짝깍짝깍 돌아가는데 이건 눈에 보여요. 아, 초침은 무상하구나. 이건 알아요. 분침도 가만히 보면은 분침도 이렇게 움직여요. 분침도요. 그거 보이죠? 큰 시계 같은 경우에. 근데 분침도 흐르는 걸 아는데 시침. 이건 앞만 봐도 서 있어요. 앞만 봐도요. 한번 시침 움직임 한번 보세요. 그건 안 보여요. 근데 밖에서 한참 이제 울력하다 들어와서 보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이만큼 가 있어요. 뭐죠? 내 눈의 한계 때문에 파악을 못했을 뿐이지 항상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침조차도. 그렇듯이 이 방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천장 봤다가 바닥을 봤다가 다시 볼 경우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그 천장이. 그래서 우리가 뭘 본단 말을 하려면은 천장을 봤다가 바닥 봤다가 천장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돼요?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도 무상하게 변화하고 시력도 계속 지금 이게 나빠지고 노안이 오고 있어요. 점점 매 초초초. 그러니까 눈을 보는 이쪽도 달라지고 보이는 대상도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벽을 봤다가 이쪽 벽을 봤다가 다시 본다 흔히 말을 하지만 그게 엉터리예요. 그냥 색깔의 흐름만 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개념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다, 벽이 있다, 천장이 있다 이런 개념들 다 허구예요, 허구. 그러니까 소승 윗바사나 입장에서 개념을 깰 때는 감각에 집중해서 찰나에 집중해 갖고 개념을 깹니다. 대승 반야공에서는 개념을 깰 때는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을 깹니다. 그래서 실제 대승 공사상과 윗바사가 똑같아요. 취지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식만 다르죠. 사유에 의해서 굵은 개념 깨는 것, 삶이 있다, 죽음이 있다,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이게 굵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개념들, 이런 단어들, 이거를 생각 갖고 깨는 것, 논리적으로 깨는 것, 이것은 대승공이고 반야공이고, 이것을 감각을 집중해서 실제 있는 것은 감각되는 것뿐이구나 하는 걸 자각함으로써 개념은 다 허구구나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소승윗바사나예요. 어쨌든 목적이 뭐죠? 큰 굵은 개념 깬 거죠. 근데 왜 그걸 왜 깰까요? 왜? 우리가 그런 굵은 개념을 가지고서 인생과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만드니까. 모든 고민은 개념 갖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 굴려 갖고요. 그래서 개념을 깨기 위해서 반야공 갖고 깨기도 하고 윗바사를 깨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있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실제 그런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게 틀린 거고, 그래서 아예 허구의 의문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도 실제 그런 개념들은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상들이에요. 그래서 괜히 걱정했네 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간화선도 마찬가지. 간화선도 이 대승반야와 똑같습니다. 개념을 개념계예요. 어떻게 하죠? 생각 굴리잖아요. 머리 굴리잖아요. 감각 집중하는 게 아니고 호흡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간화선 할 때 딱 사유만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화선은 그러니까 개념을 그냥 갖다 붙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또 막대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상관없는 개념인데 그걸 그냥 막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폭발해버리죠. 나중에요. 그래서 꽝 터지는 게 이제 간화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 수행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말만 할 줄 알지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얘기 드렸듯이 불교 교학자는 지도만 그리는 사람이고 이치만 봐가지고서 연결시키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대신 정확한 지도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온갖 원전원을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죠?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에 갈 때 그 히말라야 산에 한번 가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만 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뭐 무슨 지도 볼 필요도 없어요. 따라와 하면 따라가면 돼요. 이게 선불교예요. 책 보지 마, 경전 보지 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따라줄 테니까 제발 책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전 보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갈 분이 계신데 옆에서 가고 계신데 지도 보고 있어봐요. 방해만 되지. 쫓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원불교는 사자상승이에요. 항상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상승법이고 전등법이죠. 등불을 전해주는. 그런데 그렇게 여행 갔다 온 분들이 이제 갔다 와서 여행기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가지고서 인도 델리에 내려가지고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 게 히말라야 산이 있더라 이 얘기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여행기를 티베트는 한문 써 있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종합을 해보니까 어떤 건 가짜 여행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호주 가는 건데 비슷하게 써놨어. 이건 틀렸구나 한 다음에 아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이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종합해서 써놓은 게 이런 교학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여행을 못 떠났어요. 방에 앉아갖고 히말라야산 여행이만 종합해서 지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 불교학이라는 것은 불교학자는 제가 불교학자일 경우에는 여행은 아직 못 떠났지만 그 여행담을 토대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제가 학자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불교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죠. 왜 여행을 못 가느냐 하면 제가 자이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고. 왜? 결혼 생활을 하려면 탐욕 없으면 큰일 나요. 탐욕 없으면 다 양보해야죠. 그러면 집안 망해요. 쫓겨나요. 애 팬데가 가만히 안 놔둬. 이런 남편은. 그 다음에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는데 그냥 다 용서해봐요. 애들 망쳐놔요. 그렇죠? 윤일병처럼 불룩하는 이런 사람들 보내요. 그렇죠? 멋대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분노해야 돼요. 야단치고 화내고 막 해야 돼요. 그렇죠? 애 팬데 뺨도 한번 때려주고 바람 피우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집안이 딱 유지되죠. 그러니까 분노, 탐진치 중에서 탐진치, 교만, 삼독심을 다 제거하는 게 깨달음인데 제가 그게 어떻게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와 출가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딱 하나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왜 그러냐 하면은 1장에 보면은 스님들이 자격박탈 당하는 게 네 가지가 있죠. 사바라입죄가 있어요. 빠라지까. 승단 추방죄가 네 가지가 중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가 살생이 아니고 살인죄. 사람 죽였을 경우에. 두 번째가 투도인데 5전 이상을 훔쳤을 경우에 5전. 그 당시 옛날 부처님 당시 5전이 뭐 얼마냐 하면은 일반 세속인이 5전을 훔치죠? 그럼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왕의 법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가 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대망언죄.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깨달았다 하고 얘기할 때. 이것도 추방돼요. 또 하나가 음행죄예요. 음행인데 직접적인 성교.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교인데 사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체나 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수간이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괴상한 거지만은 이럴 경우도 경우가 유래 다 나옵니다. 헨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성교할 경우에 이때 추방당하는데 이제 보세요. 그 제가자도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당해요. 제가자도 할 리가 없고 출가자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5년 이상의 투도 이것도 제가자는 사형당하기 때문에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도 추방당하니까는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 대망하죠. 깨달았다? 제가자가 그런 거 할 리가 없죠. 수행자도 아닌데. 근데 이제 보세요. 음행진 보세요. 제가자는 음행을 하면은 툭 하면서 음행하세요 해요. 결혼식 날. 그쵸? 딴딴 따단 하면서. 근데 스님은 단 한 번의 음행도 추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분들의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출가와 제가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근본 차이점은 범행하느냐? 범행은 청정범자 써가지고 브라마짜리 아니냐? 청정하게 사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음행하고 사느냐? 아니냐? 이 차이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음행 자체가 모든 번뇌의 출발점이에요. 12연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명행식, 영생, 유입, 촉수, 애 나오죠? 애요. 애가 뭐가 있죠? 요괴, 유해, 우유해가 있는데 애가 언제부터 생긴다는 얘기하죠? 12연계에서 보면 13세에서 15세부터 애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수혜 단계예요. 그 전까지는 그 13세 이전에는, 12세 이전에는 욕망이 있더라도 이게 탐욕이 아니에요. 애들 뭐 욕심내봤자 사탕 떠줘! 이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춘기 이후부터 13, 15세 이때부터는 무서운 탐욕이 되고 무서운 분노가 됩니다. 왜? 성이 눈뜨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도 그렇죠? 막 때리고 중학생들 난폭하잖아요. 왕따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왕따가. 사춘기 딱 눈 뜰 때 동물적으로 그렇죠? 몸은 동물이 됐는데 머리는 깡통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때 왕따가 제일 많습니다. 다 동물, 짐승들이 다들 중학생들은. 짐승의 세계 왕따가 있어요. 짐승의 세계가 왕따의 세계예요. 왕따가 뭐냐면 적자생존이에요. 양극강식.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약한 놈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에요. 집에 10자매를 키웠는데 10자매 한 10마리를 갖다 세상에 놓으니까 반드시 왕따가 있어요. 와서 막 피가 나게 막 짜버려요. 나중에 죽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 같은 놈은 유전자 퍼뜨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짐승의 세계예요. 그래서 강한 놈만이 씨를 뿌리게 하는 게 왕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딱 되면 성에 눈 뜨니까는 어떻게 돼요? 내 씨를 뿌리겠다. 이게 음욕의 발생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음욕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짐승은 힘만 세면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 되죠? 힘만 센 사람한테 여자가 꼬이지 않죠? 요새는 멋진 남자보다 재밌는 남자 좋아한대요. 농담도 잘해야 돼요. 돈 좀 있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래야지만 뭐 가정환경도 좋아야지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사법고시 패스해 갖고서 뭐 하려고. 그래서 다 음욕이에요. 사실. 그 근본 동기는 음욕이에요. 돈 벌려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 택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새끼 낳았으니까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재물욕, 성욕 전부 다 사축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정부패도 하기도 하고 음욕도 조강시절 들어가고 성공했더니 나중에 성공 돈 벌고 나니까는 막 예쁜 여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럼 저걸 내가 왜 데리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성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탐욕과 그러니까 번뇌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출가행은 세속을 떠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번뇌를 제거해서 고진멸도에서 집을 제거해서 고르멸하는 거 이게 이제 출가의 목적인데 열반하는 것이 열반하기 위해서 번뇌를 제거해야 되는데 번뇌 제거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세속에서 가정생활하면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정을 망하게 하든지 아예. 그래서 이 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교를 갖다가 연구하더라도 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을 못합니다. 행을. 스님과 이 일반 이 불교 교학자의 차이점은 지식이 많은가 이게 차이점 아니에요. 행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일반 교학자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불교를 많이 알아도 첫 출가한 그 삼위 스님한테조차도参배를 하는 이유가参배해 원래는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계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삼위 이제 10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3위계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랑 다릅니다. 또 비구승 같은 경우는 250개가 있죠. 계를 받으면서 이 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죠. 그 계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체에 대해서 이제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모든 사람 존경받는 왕인데 스님한테만 딱 절을 하잖아요. 계체 때문이에요. 계가 뭐냐면 이 범행 계체예요. 범행 청정행.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빗나가긴 했지만은 이제 이 초기 불교 입장에서 근본 불교 혹은 이빠사나 이제 우리 이제 유행하는 이 입장에서는 굵은 개념의 세계를 깨울 때 감각에 의해서 감각 실제 있는 것 찰나찰나 있는 것들 이거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개념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게 해주고요. 중관학에서는 개념을 깨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선도 역시 마찬가지다가 개념을 깨는데 그때는 논리적으로 깨는 게 아니고 상관없는 개념을 두 개 갖고 와서 그냥 갖다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터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선이에요. 중관학은 어떻게 돼요? 차근차근 깨요. 논리적으로 중관학은. 근데 가나선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달마설애가 뜰 앞에 장나무다.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봐도 품잖아요. 관계없는 건데. 그럼 자꾸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터져버린다고요. 생각이 다 터지는 거예요. 개념의 세계가. 그러고는 우리의 분별이다. 엉터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느낌은 오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학적인 논리 훈련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나중에 법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 티베트의 스님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논리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보면은 가나선 같은 수행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어저께 얘기했듯이 마하무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도노법이 있는데 중간에 논리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득할 수가 있어요. 남들한테 차근차근. 이게 티베트 불교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불교도 틀림없이 우리나라 불교를 이끈 분들은 그 선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웅이 탄생하는 불교다 이렇게 합니다. 영웅이. 그래서 100점짜리가 탄생하는 불교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불교랑 비교할 때 다른 불교는 되게 80점, 95점 이런 불교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100점짜리 스님들이 계속 이제 출연하신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저 외국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 불교는 그래도 이제 70점, 60점 스님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한국은 100점짜리 스님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30점, 20점 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한 얘기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중간 수행 단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중간 수행 단계는 잘 돼 있는데 티베트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다 잘 돼 있는데 끝까지 가는 게 터지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100점짜리 스님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고는 생이지지했던 분들이다. 나을 때부터 원래 감성이 끝난 분들이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서 먼저 얘기를 했지만은 12연기 관하셨어요. 지혜 70만 무명한 깬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흉내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탐진 많이 아직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밑에 앉기 전 29세 이전부터 벌써 탐욕과 분노 다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자비심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세속에 욕심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왜? 일화가 증명하죠. 12살 때 벌레 죽는 거 보고서는 슬퍼하는 어린애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사실일 거예요. 뭐 신통력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에요. 어린애가 12살 때 벌레 죽는 거 보고서는 차마 못 보고 그늘로 갔다. 이건 진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2살 애들 보세요. 벌레 이렇게 보고는 야 병아리 갖다 주자 하고서 잡아다가 병아리 주고 병아리 사다가는 목숨을 떨어뜨리고 이러고 노는 애들이 12살이에요. 그죠? 괜히 가다가 또 괜히 개미 보면은 막 뭉개요. 이게 12살이에요. 그렇죠? 죽이려고. 괜히. 그죠? 그런데 그 12살 어린애가 그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는 벌써 동체대비를 완성하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심이 완성된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래 29세 이전부터. 그 다음에 그 왕위를 버리고서는 출가했다는 얘기는 세속에 대한 욕심이 만큼도 없어. 명예욕도 없고, 음욕도 아무것도 없고, 재물욕도 없고, 그렇죠? 권력욕도 없고, 다 끝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출리심, 세속과 관계없는, 그렇죠? 이 마음도 완성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서는 머리만 굴리면 돼요. 지적인 수행만, 12연기 수행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성 아직 수행이 안 돼 있는데 지적인 수행만 해봐요.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은 불끈불끈 하는데 속에서 화등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다음낸 게 불교 수행인데 다음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성도 닮아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29세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감성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발한 수행법이 부성관, 자비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성관이 뭐죠? 몸이 시체가 된 걸 떠오르는 거죠. 내가 시체가 된 상태를 자꾸 떠올려가지고서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또 이성에 대해서도 이성을 보고는 이성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해골을 떠올리는 거예요. 해골. 그 다음에 시체가 된 모습, 그 다음에 뱃속에 똥이 가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음욕을 끊는 거. 이게 이제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하나 또 얘기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여자 볼 때 부정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웃을 때 하는 얘기 하더라고요. 웃을 때요. 웃을 때 이빨을 딱 보면은 이빨로부터 연결된 해골을 떠오른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해골의 껍데기 가죽 씌우는 거구나 하면서 금방 아주 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뼈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게 청동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해보니까 다 돼요. 이영애도 돼요. 이영애도. 이영애도 딱 웃을 때 보니까는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가죽 씌워놨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쁜 가죽을 탈을 갖다가 바늘을. 그래서 이제 부정관을 할 경우에 이제 욕심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비관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자비관이
그것도 다리 꼬고 하는 거죠. 가까운 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계속 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비관 부정관 수행을 얘기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사비관을 닦으셨다, 부정관을 닦으셨다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경전에 보면 제자한테만 권하지. 왜 그럴까요? 그분은 끝난 분이니까. 그분은 원래 날 때부터 부정관 자비관이 완성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스님들 기구스님들 오셨을 경우에만 부정관 해라, 자비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당신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연기관만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닮다는 얘기는 감성도 닮아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좀 부족한 면이, 그러니까 제가불자든 뭐 출가하신 분들만의 감성이에요, 감성.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와 그다음에 세속의 욕심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남을 자비롭게 대하는 거, 그렇죠? 부드러워지는 거,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한국 불교계의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깨는 거, 그러니까 지혜를 갖다가 터득하는 거는 이거는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번잡한 티베트 불교랑 상대가 안 돼요. 가나서는요. 그런데 이제 기초 수행, 감성 수행이 거기에 보완만 되면은 아마 뭐 엄청난 그런 그 전 인류를 갖다 계도하는 이제 그런 좋은 역할을 후천 개벽 시대에 이제 할 거라고 아주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또 이제 눈을 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다음에 개념 하나 또 깹니다. 그러니까 지금 깬 것이 긴, 짧음, 그렇죠? 그 다음에 큰, 작음 깼어요.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시각 대상 깼습니다. 시각 대상. 6개를 갖다가 지금 깼기 때문에 6개의 개념에서 이제 다 해탈하셨어요. 다 벗어났어요. 그 6개의 개념이 다 열반에 들어갔어요. 정멸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고요해졌죠. 그러니까 고해졌죠. 공. 그러니까 6개의 개념이 다 눈도 공하고, 그 다음에 색도 공합니다. 그러니까 눈도 없고, 색도 없다는 반야신경의 말이 아주 진리예요. 진리. 있는 그대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과 불을 한번 봐. 불이 화랑사는 불. 딴 건 모르는데 불도 공하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불을 붙일 때, 불 보세요. 불이 왜 공하냐 하면은, 불도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왜 없냐 하면은, 홀로 존재하는 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긴 것만 하나만 놓고 보면은, 짧은 생각 안 떠오르면 길다는 말 못 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불도 아무 연료 없이 불만 타고 있는 거 한번 딱, 말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장작이 연료인데,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장작 쌓아놓고서 불 가지고 하면은 장작은 연료고 불은 불이죠. 근데 성냥을 탁 켰는데 이건 불만 있나요? 여기 벌써 연료가 있죠. 성냥개비가 있잖아요. 개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 없는 불은 없다는 얘기예요. 긴 것 없이 짧은 게 없듯이 큰 방 생각 안 하면 작은 방이 안 되듯이 눈을 떠올리지 않으면 시각대상이라는 말을 못 붙이듯이 그렇듯이 연료를 갖다가 개입시키지 않으면 불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은 그 독립적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죠.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가스라이터하고 딱 불 켰을 때 그건 불만 있지 않나요? 가스라이터 불 아니죠. 밑에 있는 가스 연료, 액화 연료가 있잖아요. 그놈이 기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어딜 뒤져봐도 아니면은 이 밤에 불을 태우다가 그러니까 장작을 태우다가 불길이 너울 하면서 올라가 바람이 부니까는 요거는 불만 있을까요? 너울하고 올라간 불길이요. 이것도 뭐냐 하면은 거기에 탄소 알갱이가 연료가 돼요. 수출 갖다 달구면 빨개지죠? 탄소 알갱이 하나하나가 수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이제 달궈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빨개지면 어떻게 되죠? 더 타면은, 더 산화되면은 탄산가스로 변하죠? 탄산가스 색깔이 없죠? 그래서 색깔이 윤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탈 때 불꽃까지는 탄소 알갱이에 스치고 그 바깥은 다 탄산가스입니다. 아니면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연료 없는 불은 없어요. 그 탄소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연료가 되죠. 작은 수소석, 그러니까 C, 그렇죠? 탄소 원전. 그래서 이제 그 불이 왜 실체가 없냐 하면 연료 없는 불은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불 하면 연료가 개입이 돼요. 긴 거 하려면 짧은 걸 떠올려야 되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제 연료 없이 불은 없지만은 이제 불도 깨졌어요. 7개 깨졌어요. 7개가. 그 불 없는 연료는 또 있죠. 불 없는. 불은 안 붙였지만 연료는 있잖아요. 그럴까요? 불이 없이 연료가 있다. 장작만 쌓아놓은 거. 연료일까요? 뒤 헛간에 장작을 쫙 쌓아놨어요. 그렇죠? 겨울에 떼려고. 연료일까요? 그것도 불 안 붙으면 그 연료란 말을 못 붙여요. 그렇죠? 아무리 헛간에 장작이 쌓여있어도 불이 붙어야지만 장작이구나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를 쓸지 몰라요. 집을 짓다가 석가래가 모자라요. 그럼 다 갖고 와서 여기다 이 천장에다가 기둥 막아 갖고는 석가래에서 버리죠. 그럼 그건 건축 재료지. 그죠? 그건 절대 연료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아까 그 재료에 대해서도
뭐 연료다 아니면 건축 재료다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원인의 정체도 결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건 존재론적 발생입니다. 결과 때문에 원인이 규정돼. 이건 인식론적 발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게 타죠. 이게 결과입니다. 지금 탔기 때문에 연료구나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연료구나. 그래서 이제 탔기 때문에 연료구나 말을 붙이는 것은 인식론적 발생이고 인식이 생기는 거고 인식이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타는 것은 이제 이건 존재론적 발생이에요. 불 붙이니까는 탐이 있다 그런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연료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개입이 돼야지만 연료란 말이 붙어요. 그럼 또 연습을 해보죠. 이게 뭘까요? 백목일까요? 이것도 백목 아니에요. 이름은 백목이에요. 이름은 백목이에요. 그렇죠? 이름 뭘까요? 무명무상설일체. 이게 바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끊어지고 일체가 끊어져 있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백목이지만은 또 이게 뭐가 될까요? 네? 조각할 때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오리면 조각 재료가 돼요. 그러면 이 석회 성분이기 때문에 개똥도 약에 쓰는데 백목도 약에 쓰겠죠. 알아서 약에 넣으면 약에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골다공증 환자한테. 그렇죠? 그럼 약 드세요. 정 없으면은 또 뭐가 될까요? 악기도 돼, 악기, 타악기.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될까요? 화장품도 돼. 그렇죠? 얼굴 까보면은 또 뭐가 될까요? 유치원 가서 얘기하면은요 100가지 1000가지가 나와요. 오히려 나이 드는 분들은 잘 말 못해요. 저 백목인데 이런다고 고정관념 때문에. 때는 깨져 있기 때문에 뭐 바비에 또 별얘기 다 나와 여기서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얘기예요. 무명이라는 얘기는 일체명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모든 이름 다 붙을 수 있어요. 어느 게 이거의 진짜 이름일까? 백목일까요? 어떤 것도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무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백목이지만은 또 잠을 잘 때 똑부러치 고등학교 때 백목 맞아보면 많이 계시죠? 여기 졸고 있으면 딱 날라와서 백목이에요. 선생님 잘라서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백목에다가. 그럼 잠 깨는 도구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법성계, 의상스님 법성계에서 무명 무상설을 취할 때 무명이 아주 진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상이란 말이 또 나오죠. 왜 무상일까요? 왜? 이게 모양이 있는데 왜 무상일까요? 백목이 이게 어떻게 생겼죠? 이게 길죠? 긴 것이 이거 모양일까요?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죠? 어느 게 진짜 모양일까요? 이거랑 말 못하죠? 눈에 붙여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백목이 생겼죠? 벽 같아요. 꼼꼼해져. 더 멀리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점이에요. 그쵸? 더 멀리 가보세요. 백목 저기 틀림없이 허공이에요. 텅 비어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미운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백목이? 부채 같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굴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백목의 원래 모양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각도에서 보니까 길다, 동그랗다 나오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 각도에 따라서. 그쵸? 칠판에 그으니까는 백목이에요. 연기하는 거예요. 칠판에 그음과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 좋을 때 던지니까는 잠기는 동반행. 이것도 연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죠. 그러니까 제가 누굴까? 제가요. 초청 강사예요. 제가. 집에 가도 초청 강사인가요? 집에 가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한테. 애한테는 아버지예요. 학교 가면 교수님이에요. 옆집 아줌마는 아저씨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바퀴벌레 딱 보니까 밤에 딱 불 켜니까는 어이구 괴물이에요. 도망가 버리죠. 나만 보면 도망가 이러면요. 이상하게. 그 다음에 배고픈 호랑이가 보면은 그렇죠. 고깃덩어리예요. 어느 게 나의 정체일까요? 어떤 것도 나의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명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든 게 또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백목과 나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개념들 지금 이제 깨봤어요. 그 백목 깨졌고, 그렇죠? 이 사람의 정체도 깨졌고, 모양도 깨졌고,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나 개념의 세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짜리.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무상할 때는 하나의 모습이었죠. 하나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연기하는 겁니다. 하나짜리가 모양이든 이름이든 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을 깨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 깨나가는 것이 바로 중간 논리에서 개념을 깨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은 뭐죠? 연기 공유예요. 자, 내가 왜 여기에서 초청 강사를 했을까요? 학인 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학인 스님이. 그렇죠? 연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기. 그렇죠? 집에 가면 왜 내가 아빠가 될까요? 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긴 게 있으면 짧다 하듯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항상 아들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면 아니 우리 아버지 딴 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 앞에서만 아들이에요. 내 앞에서만. 부인이 있으면 남편이 돼요. 그렇죠? 바퀴벌레가 있으면 괴물이 돼요. 이게 또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모든 세상 만사는 정체가 원래 없습니다. 정체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다시 말해 공합니다. 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짜리가 다 그렇던데 하나짜리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쭉 깨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 깨려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개념도 우르르 다 깨버릴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네,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개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게 뭐죠? 정해쌍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이 중관학에서는 바로 이게 관의 순간이에요. 수행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따지는 게. 그래서 이 중국 삼론학에서 이 중관학이 중국에 들어가면은 삼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구되는데 삼론학. 삼론이다. 삼론학. 삼론이 세 가지 논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중론, 또 하나가 백론, 또 하나가 시기문론. 이 세 가지 논서에 바로 이 중관학, 공의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 논리가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논서, 문헌에 의거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삼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론학. 근데 중국의 삼론학에서는 이 중관학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교관쌍수 이렇게 해요. 교관쌍수. 정해쌍수가 아니고 교관쌍수예요. 교관쌍수. 지관쌍운이 아니고 지관쌍운이 아니고 교관. 보통 지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삼론학은 교관입니다. 교관. 삼론학 문헌은 읽는 것 자체, 교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관이 생겨요. 거기에서. 따로 다를 걸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교관쌍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분별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 자체가 미세하게 자꾸 분석해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교관이에요. 교관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법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이 삼론학 공부, 중관학 공부입니다. 다른 수행은 다리꼬고 앉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리꼬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해야지. 읽으면서 자꾸 따지면서 자꾸 분별 내면서 분별 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금도 이제 분별을 해보세요. 자꾸 생각해보세요. 시계가 뭐냐? 하고 물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계. 나는 누구냐? 하고 묻듯이 시계가 뭐냐? 이제 하고 이제 묻습니다. 시계가 뭘까요? 시계. 아까 이제 손목시계 얘기했는데 그렇죠? 시침, 분침, 초침이 있고 바늘이 있고 시계에는 꼭 그 시침과 초침, 분침이 있어야 될까요? 시계. 그게 없는 시계도 있죠. 모래시계도 있고 물시계도 있고 해시계도 있고. 그럼 시계가 뭘까요? 시계. 시간 나타내는 거. 이게 시계죠. 그럼 시간을 갖다가 나타낼 때 어느 정도 정확해야 시계일까요? 어느 정도? 완전히 딱 맞아야지만 시계일까요? 그렇지도 않죠. 틀린 시계, 시계하면 다 비교해보면 조금씩 다 틀릴 거예요. 그럼 몇 분 이상 틀리면 시계가 아니고, 몇 분 이내가 시계다고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써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시계가 뭘까요, 시계? 시간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은 초단위까지만 나타내야 될까요? 분단일까요? 시간 단위일까요? 그것도 제한이 없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예요. 그러면 해도 시계일까요? 해. 해 딱 보면은 몇인지 알죠? 되게 짐작하죠? 저기 산에서 해가 막 뜨는데, 아침에 뜨는데, 아이고, 저녁이네, 자야 되겠다면 미친 사람이에요. 중천에 떠 있는데, 아이고, 이제 새벽이네 하고 때 일어나면은 이거 기름병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도 시계, 해 위치에 따라서. 달도 시계인가요, 달? 달의 크기를 보면 반달이다, 보름이다, 날짜 알 수 있어요. 별도 시계인가요? 곡성중식으로 돌기 때문에 별 갖고서 시간 알아요, 다. 그 다음에, 이 건물도 이것도 시계일까요, 건물? 시간을 나타내나요? 이 건물이 실제는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은 어저께 금방 중공검사 끝나고서 새로 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안 믿죠? 그쵸? 벌써 보면은 낡았는데. 이 건물이 5만 년 묵은 거예요. 5만 년. 이래도 안 믿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보면 짐작해요. 아, 얼마 됐겠구나 하고 나와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딱 보면은 시간이 나오죠. 저도 시계인가요, 저? 딱 보고서 제가 실제 이렇게 보여도 실제 저 7살이에요. 7살. 안 믿어요? 젊어 보이지만은 72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나이가 나오죠? 저도 시계예요. 이것도 시계인가요? 세류산백록?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일체가 다 시계예요. 시계하는 게 없어요. 보세요. 다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세상만자가 다.
시계가 뭐냐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곰곰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가 뭘까요? 우주. 저 위에 하늘에 구멍도 있고 로켓 타고 올라가는 우주인데 여기는 우주가 아니죠? 여기도 우주인가요? 지구가 우주에 떠 있나요? 여기도 우주. 책상 밑에 우주인가요? 컵 속도, 내 뱃속도, 입 속도 다 우주죠? 우주 하면은 저기 이만 바라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우주예요. 그죠? 모든 게 다 우주입니다. 또 나갑니다. 욕심이 뭡니까? 욕심. 뭐가 욕심일까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공부하는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돈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졸려하고 잘 때 그것도 자고 싶은 욕구죠, 그렇죠? 아침에 깨야지 할 때도 이것도 깨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깰 때가 됐는데도 안 깨면은 또 자고 싶은 욕구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걸어갈 때도 그냥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 돌멩이 있으니까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기 위해서.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할 때도 이 중에 어떤 말부터 먼저 쓸까? 골라요. 요거부터 쓰고 싶다 해서 이제 쓴 거 세 번째. 이것도 욕심이에요. 지금도 이제 스님들 이렇게 이제 뵈면은 어떤 분은 죽으시고 계시고 어떤 분은 듣고 계세요. 자고 싶으니까 자고 듣고 싶으니까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둘 다 욕심. 자고 싶으니까 자는 것도 욕심, 듣는 것도 욕심이죠. 보세요. 욕심 아닌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환자들 돌봐줬는데 평생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래도 그분 욕심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깨는 거에는 도덕, 윤리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 얘기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슈바이처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거에는 다 욕심이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젊은 처녀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큰 봉사를 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냥 3년 동안 그렇죠? 남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가르침을 펴요. 욕심이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출가하셔가지고 도 닦으시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출가하셨어요? 출가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뭐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엄밀히 보니까. 모든 게 다 욕심이에요. 고개 돌리는 거, 저기 봐야지, 등 긁는 거, 긁지 말아야지. 다 욕심이에요. 모든 게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가 욕심하는 걸 증명해 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갖고 이제 하룻밤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좋다. 일어나지 말아보자. 하지만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욕심이죠. 그럼 일어나자. 이것도 욕심이고요. 걸어가도 욕심이고 서버리자. 이것도 욕심이에요. 서고 싶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뒤로 가자. 욕심이고 앞으로 가도 욕심이고. 욕심하는 게 없죠. 엄밀히 보니까 개념이 깨져나갑니다. 이제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물질이 뭡니까? 물질. 이게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 살도 물질이고 그 다음에 눈도 물질이고 내 감정도 물질인가요? 감정이요? 가만히 이제 옛날 이상도 박사가 엔드로핀 얘기 들어보셨어요? 엔드로핀이요? 기분이 좋으면은 내 속에 엔드로핀이 막 생긴대요. 엔드로핀 생기면 또 내 속에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약 먹으면은 막 황홀하기도 하고 또 정신병 환자 중에 너무 우울한 사람은 좀 들뜨는 약을 줘요. 그럼 또 기분이 좋아져요. 또 너무 들떠갖고 까부는 사람은 가라앉히는 약을 줘요. 그럼 또 편안해져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감정도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물질 조정해가지고서 이제 다 감정을 조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플 때, 꼬집을 때 아픈 것도 신경을 타가지고 전기자극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도 물질이네요. 실제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유물론자가 땅에 달리 나온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 물질이죠. 일체가 다. 그래서 유물론이 나온 겁니다. 모든 게 다 물질이죠. 모든 게 다.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만이 옳다, 딴 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든 들고 나오면은 딱 일체로다가 이게 바로 일증일체입니다. 이게 화합이에요.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다. 이 이치입니다. 이거 화엄의 이제 법기연기인데, 그렇죠? 상특상입의 그런 이제 법기연기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뭐냐니까 모든 게 되죠. 그 다음에 좀 더 쉬운 걸 해볼게요. 마음이 뭐냐? 이거는 뭐 말해 뭐예요? 스님들 다 아시죠?
그렇죠? 그 유식무경, 일체가 다 마음이다, 마음 아닌 게 없다, 일체유심조. 이건 이 불교 공부한 사람은 아주 귀에 못이 배기게 들은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마음이에요.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이거 한 10개쯤 해야지 훈련되거든요. 제가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